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4회차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필답형 보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이론 통풍력이 10mm 악화, 배기가스 평균 온도가 150도씨, 외기 공기 온도가 20도씨일 때 굴뚝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단,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비중량은 1.29kg/m 상승, 연소가스의 비중량은 1.34kg/m 상승이며 굴뚝 내의 각종 압력 손실은 무시한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통풍력 계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왔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만약에 비중량만 준다라고 하면은 요 맨 위에 있는 공식으로 푸시면 되고, 그리고 비중량과 온도를 같이 줬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공식. 그 다음에 만약에 온도만 줬다 하면은 요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골라 쓰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 전에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갈로 안에 단 표준 상태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는 표준 상태를 기준합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표준 상태 STP 뭐예요? 0도씨 1atm 1기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예요? 1kmol의 어떤 가스는 모두 똑같아요. 22.4m 삼승의 최적을 가진다라는 법칙이었죠. 자, 이게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은 상시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최적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같은 최적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면 기체끼리 비교를 할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애는 뭐 최적이 5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어. 그럼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 분자량을 산정해 낸 게, 우리가 예를 들면 수소는 1kg이었고 그 탄소는 12kg이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적용해서 나온 그 화학 기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푸는 모든 문제는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문제에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이 표준 상태를 말로써 주지 않고 단위로써 줄 수도 있어요. 비중량의 단위를 지금 kg/m 삼승인데, 여기다 앞에다가 노말 n이라고 붙여서 요거 노말이라고 붙으면은 표준 상태를 뜻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kg/m 스탠다드라고 해서 S미터, 삼승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둘 다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노말 붙을 수도 있고 스탠다드 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뭐 이제 거추장스럽고 해서 생략하고 쓰기도 하는데, 최종 답을 작성하실 때는 만약 표준 상태라 하면 노말 미터 삼승 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단위 조건을 줄 겁니다. 그 단위 조건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높이를 구하라 라고 했고, 높이를 미터로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 단위는 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고 통풍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풍력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비중량과 밀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비중량, 이걸 감마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R로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마라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의 편의상 R로 쓰기도 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중요한 건 단위지 이 공식의 기호는 아니라고. 그래서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RA라는 거는 요 A라는 게 에어입니다, 에어. 그래서 이게 뭐냐? 공기 비중량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RG도 있는데, RG라는 거 요건 가스겠죠. 그래서 배기가스, 가스 비중량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공기 비중량이 1.29라고 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밀도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low A라고 해서 밀도로 나오게 되면 그 값도 1.29가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그건 뭔 말이냐? 비중량, 그러니까 공기 비중량입니다. 공기 비중량이 1.29, 이 말은 공기의 밀도 역시도 1.29로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 지구상에서 비중량과 밀도는 수치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그 단위를 배울 때 F는 MA라고 배웠습니다. F는 MA. 그래서 요 F를 힘이라고 배웠죠, 힘. 그리고 다른 말로는 중량이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M이라는 것은 질량이 돼요, 질량. 그리고 요 A라는 거는 뭐예요?
중력 가속도죠. 자, 그래서 이게 지구상에서 기준을 해본다면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 1kg 포스예요. 요게 F죠. 자, 1kg 포스라는 것은 질량 1kg 매스에다가 뭐한 거랑 같은 거예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 9.8 m/s 자승을 곱한 것과 같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얘가 중량이고 얘가 질량인 거죠.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중량, 질량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구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빨간 게 잘 안 나오네요. 파란 걸로 합시다.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구상에서는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이라 했잖아요. 중력 가속도를 질량 1kg 매스에 곱한 값이 1kg 포스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중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오케이, 지구상에서 중량은 지구의 중력을 받았을 때 1kg 포스다 라고 약속했죠. 그렇다면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지구에서 1kg 매스면 달에 가도 안 변한다라고 했어요. 달에 가면 마찬가지 1kg 매스인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지구의 중력을 받은 값을 1kg 포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질량은 또 마찬가지 얼마입니까? 1kg 매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 중량이란 것은 질량 1kg 매스에 중력 가속도 9.8을 곱한 값이니까 지구상에서 그것을 1kg 포스라고 약속했고 질량 1kg 매스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지구상에서는 요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지구상에서는 중량이 5kg 포스라는 값은 지구상에서 5kg 매스와 같다라는 소리예요. 질량과 중량은 지구상에서는 같다.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받은 값을 1kg 포스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kg 포스, kg 매스의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쌤, 근데 1 곱하기 9.8 하면은 값이 9.8인데요. 자, 보세요. 9.8 뭐가 돼요? kg 매스에 m/s 자승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요게 뉴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뉴턴이라 쓰지 kg 매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결국 뉴턴이란 건 뭐예요? 질량 1kg 매스에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게 1kg 포스인 거고. 지구상에서는 어차피 1kg 포스나 1kg 매스나 이제 같다라고 쓰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 비중량과 밀도는 뭐냐면은 비중량이라는 거는 단위로 쓰면 킬로그램, 자, 중량이잖아요. 중량, 비중량. 그래서 포스의 미터 삼승인 거고, 밀도라는 것은 킬로그램 매스의 미터 삼승입니다. 자, 단위 최적당 중량이고요.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그래서 단위 최적당 중량을 비중량, 단위 최적당 질량을 밀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서는 중량과 질량이 같으니 그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량이라고 해도 되고 밀도라고 해도 되고 뭐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말은 지구상에서는 수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막 혼용해서 쓰죠. 그래서 그게 100% 같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 될 거고, 지구상에서는 우리 질량과 중량은 같은 값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올바른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뭐 어떨 때는 비중량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밀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이것도 왜 그러냐? 방금 설명드린 게 요겁니다. 자, 보일러가 있을 때 우리 노통 보일러라고 칩시다. 이때 버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가열을 시키면 여기 위에 전기가 발생되죠. 그 전기를 실내로 보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굴뚝으로 연결을 하는데, 자, 이 굴뚝을 뭐라 그래요? 연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굴뚝까지 이르는 요 길을 연도라 하죠. 그래서 연도를 우리는 굴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연도라는 거는 연소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연도라고 부르는 거죠. 즉 연소실 후부에서 굴뚝까지 이르는 길을 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연소실이죠. 연소실. 그래서 이걸 연소실인데 연소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연소가스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스가 발생되면 이 연소가스는 뭐예요? 연소하고 나서 이렇게 빠져나갈 테니까 다른 말로 배기가스라고도 불러요. 즉 연소가스랑 배기가스라는 말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 개념도 같이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자연 통풍 방식이란 것은 뭡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순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밀도 차에 의해서 순환한다 라는 말도 맞는 거고 비중량 차에 의해서 순환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지구상에서는 같은 값으로 쓰니까. 자, 그래서 제가 혼용해서 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방금 정리를 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왜 쌤 밀도차라고 합니까? 밀도라는 말은 단어가 2개고 비중량은 3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밀도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SI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SI 단위의 그 기준 단위가 질량으로 나옵니다. 질량. 그래서 밀도, 요게 조금 더 접근하기 좋습니다. 뭐 어쨌든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소가스라 함은 연소가스가 발생하면 연소를 시키니까 계속 태우잖아요. 연료를 연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기체로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고 그리고 계속 가열할수록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밀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이때 바깥에 있는 외기 공기, 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기 공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많이 낮을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 역시 이렇게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게의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밀도가 높다라는 거는 무겁기 때문에 얘는 가라앉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밀도가 가볍다라는 거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게 통풍이죠. 통풍. 그게 자연 통풍입니다. 자연적으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 보시면 H라는 거는 굴뚝의 높이입니다. 자, 이 굴뚝의 높이는 높을수록 통풍력이 좋아요. 왜 그러냐? 자, 굴뚝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소리는 아래쪽에 있는 외기 공기보다 위쪽에 있는 외기 공기가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럼 밀도가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통풍력이 더 커지는 거죠. 왜? 밀도차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온도 보시면 나오는데 TA분의 R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A는 외기 공기 온도, RA는 외기 공기 비중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G는 가스니까 배기가스의 온도, 배기가스 비중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연소가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온도랑 밀도를 봤을 때는 어때요?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내려가잖아요. 즉 밀도 차이는 비례한다라는 소리고 온도 차이는 반비례한다는 소리예요. 왜? 밀도와 온도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통풍력이란 것은 굴뚝 높이에 비례하고요. 밀도 차이에 어때요?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온도 차이는 어떻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 조건을 준다면 TA분의 RA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TA분의 RA. 자, 이때 이 온도 조건은 모두 절대 온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가 켈빈이 돼요. 얘 두 개 다 켈빈이고요. 자, 우리 표준 상태 STP 0도씨 1atm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표준 상태 0도씨에서 절대 온도 얼마입니까? 273도씨인 거예요. 그래서 273 요게 켈빈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켈빈을 없애주려고 273 절대 온도를 곱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게 되면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한번 외워주시면 이 관련된 이 통풍력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빼버리고. 자, 그래서 공식 정리를 합니다. 공식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밀도 차만 줬다 또는 비중량 차만 줬다라고 하면 첫 번째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요거 1번 공식이라 할게요. 요 공식으로 푸시면 돼요. 비중량만 줬을 때. 그리고 문제에서 온도와 비중량을 같이 줬어요. 그러면 요 두 번째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온도만 줬을 때가 있겠죠. 온도만 줬을 때.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맨 밑에 있는 공식이긴 해요. 그 왜 그러냐? 자, 우선은 요 세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우리 공기 비중량이 1.294입니다. 1.294인데 요거를 평균 잡아서 반올림해요. 그럼 1.3 정도 나와요. 그럼 1.3을 어떻게 하냐? 여기 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가 1.3 넣고 1.3 넣은 겁니다. 그럼 원래 공식 뭐예요? 원래 공식 273이잖아요. 그죠? 위에 거 보시면 273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니까 헷갈리는데 RA를 1.3, 그 다음에 RG를 1.3으로 평균 잡은 거예요. 평균 잡았어요.
그러면 얘들 두 개를 같은 값이니까 앞으로 뺄 수 있잖아요. 앞으로 빼면 어떻게 돼? 273 곱하기 1.3이 됩니다. 그 값이 355가 나오고요. 그 얘들 두 개 뺐으니까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식이 세 번째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낸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차만 줬을 때는 요 세 번째 공식으로 푸셔야 되고 네 번째 공식으로 푸셔야 되는데 자,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우리 이론 강의 때 다 했어요. 고체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가 있고요. 기체 연료 있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고체 연료의 그 비중량이 1.345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1.25, 기체가 1.31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이 공기의 비중량을 평균한 것도 있지만 보면은 대략 평균 한 1.3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내서 구한 공식이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고체 연료의 비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앞에 원래 273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공식이 제가 요거 H를 빠졌네요. 그죠? 뭐가 허전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요게 H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273H인데 요 273에다가 273을 요렇게 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공기의 비중량이 1.294라고 했고 그 다음 요거 고체 연료인 경우 1.345가 되죠. 그럼 273 곱하기 1.294 하면 353 나오고 273 곱하기 1.345 하면은 367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고체 연료를 기준으로 잡은 공식인데 요 공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요거 4번인데 요 공식으로 온도 조건만 줬을 때 요 공식으로만 푸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하 산정 기준은 무조건 높은 값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 다리를 건설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설해요. 어딘가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일반 승용차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경차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트럭, 화물 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택배 아저씨들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거 화물 트럭 엄청 큰 거 이런 트럭 지나갈 수 있어요. 자, 이때 얘가 1.5톤이고 중간에 있는 거 얘는 2톤이야.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3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리가 버틸 수 있는 부하는 얼마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3톤으로 계산하는 게 맞죠. 가장 큰 거. 그래서 최소한 3톤 이상이고 안전하게 지으려면 한 5톤 정도로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는 항상 큰 값을 기준으로 조금 여유 있게 산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쌤 5톤 넘어가는 거 지나가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 이제 들어오는 다리 입구 측에다가 그 적재 무게 측정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중량 차량 못 통과하게 하고 한 5톤 정도로 합시다. 평균 잡았을 때 한 3톤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부하를 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 고체, 액체, 기체 있을 때 이 중에 비중량이 뭐가 제일 커요? 고체 연료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 기준에서 공식을 잡아버리면 액체 연료든 기체 연료든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만약에 온도 조건으로 나왔어요. 비중량 안 주고 온도 조건만 나왔어. 그러면 네 번째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네 번째 공식으로 많이 풉니다. 세 번째 공식은 평균 잡은 거고 네 번째 공식은 어때요? 부하를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4번 공식으로 많이 풉니다. 온도 조건만 줬을 때.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통풍력 관련된 문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시간 내갖고 이 공식 한번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1번, 2번, 4번 공식 기본적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조건 정리하면 되겠죠. 조건 정리하면 공식 나옵니다. 자, 이론 통풍력 Z 10ml 아쿠아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기가스 평균 온도 온도니까 T 배기가스 G입니다. 그래서 150도씨. 그 다음에 외기 공기네요. TA 에어죠. 공기가 20도씨. 자, 그리고 배기가스부터 연소가스 배기가스 같은 말이라 했죠. 그래서 연소가스 비중량 RG라고 했을 때 1.34 kg/m에 3승. 그 다음에 외기 에어 요게 비중량이 1.29 kg/m 3승. 그래서 요거 조건 정리할 때 뒤집어져 버리면 공식 잘 써도 틀립니다. 그래서 조건 정리 한 번, 두 번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번 문제에서는 온도도 줬고 비중량도 줬어요. 그러면 무슨 공식? 요 두 번째 공식으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 높이 h를 구하는 거잖아요. h. 그럼 어떻게 합니까? h는 요 273이랑 요게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273 곱하기 ta 분의 ra 빼기 항상 a가 앞에 갑니다. 그럼 tg 분의 rg 그리고 온도 내려가고 비중량은 올라가고 요거 기억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그 다음에 z 통풍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 통풍력으로 계산해라 라고 하면 곱하기 0.8 하시면 되죠.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는 100% 이게 통풍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까 연도 또는 연돌에서 마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마찰 손실이 어떻게 20% 정도 발생하는 게 실제 통풍력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앞에 있는 이론 통풍력에다가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80% 계산하는 거니까 그게 실제 통풍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통풍력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론 통풍력 또는 실제 통풍력이라고 언급을 안 해줬어. 그냥 통풍력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럼 조건을 보셔야 돼요. 조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의 0.8로 한다 또는 80%로 한다 이런 지문이 있거나 혹은 실제 통풍력은 뭐 10mm 악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줬다. 그러면 실제 통풍력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게 조건에 없다. 그러면 이론으로 보고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 지침이 내려왔죠. 우리 회원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냥 통풍력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푸나요? 했더니 공단에서 답변한 게 조건에 맞게끔 풀어라 라고 이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조건에 실제 통풍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그냥 이론 통풍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 찾았으니까 그대로 넣겠습니다. 273 곱하기 절대 온도 넣으셔야 돼요. TA. 자, 20도시니까 273 더하기 20 분의 그다음 RA 1.29 그다음 빼기 TG 150도씨 273 더하기 150 분의 1.34가 되겠죠. 자, 요렇게 넣고 분해 통풍력 얼마입니까? 10mm 악화. 그래서 10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요게 단위 환산 한번 해드리면 얘랑 뭐예요? 어차피 빼기니까 둘 다 그냥 켈빈 나옵니다. 빼버리면 빼거나 더하면은 같은 단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앞에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기압 0도씨 기준에서 절대온도 켈빈이라 했잖아요. 그럼 켈빈은 어차피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뭐예요? 비중량 차죠. 1.29, 1.34는 그럼 비중량의 단위가 나오겠죠. kg per 미터. 삼승이라는 비중량의 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때 요 10이라는 거는 미리 아쿠아죠. 근데 이거를 미리 아쿠아로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바꿔야 돼요? kg per 미터 자승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미리 아쿠아랑 kg per 미터 자승은 같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카드로 정리해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러닝타임 길어졌죠? 길어진 김에 다 합시다. 길어진 김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거 1번 문제 풀고 그 다음 한 10분 쉬었다가 본다 하던데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1ATM에서 우리 1ATM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33이 kg per 제곱센치와 같고 표준 대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10.33이 미터 아쿠아 또는 H2O죠. 이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 미터를 미리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제곱센티미터를 미터 자승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바꿉시다. 1.033이 kg per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제곱미터 나누고 제곱센티미터 곱하면 돼요. 그럼 1m는 100cm인데 1의 제곱, 100의 제곱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제곱미터 밑에 들어가죠. 그래서 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1033이 kg per 제곱미터가 나오고요. 자, 요거 미리로 바꾸면은 10.33이 요게 미터를 미리로 바꿉니다. 그럼 곱하기 미터를 나누고 미리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m는 얼마? 1000ml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니까 1000 곱하게 되면 하나, 둘, 셋 해서 1033이 뭐예요? 미리 아쿠아가 된다. 자, 이 말은 요 값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리 아쿠아가 되면 kg per 제곱미터로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사라지고 미터 자승 사라지고 밑에 거 미터 하나 남으니까 역수치에 올라가면은 미터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단위 환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번분수잖아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입니다. 안에 거 곱해 내리고 겉에 거 곱해 올리면 되죠. 그래서 안에 거 곱하면은 킬로그램 미터 자승 분의 킬로그램 미터 삼승이니까 미터 하나 남죠. 그게 역수치에 올라간다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탁탁탁탁 지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단위 환산하게 되면 최종값은 굴뚝의 높이 미터가 나오게 되니까 이 공식을 아주 잘 정리를 했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풀어보게 되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29.662가 나오는데 별말 없으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반올림을 하니까 최종값은 29.66m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 계산 과정에 요거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서 풀이 도중에 유도 과정에서 단위 환산하는 거는 굳이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요 계산 과정 적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답란에다가 단위와 함께 정확하게 29.66m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어느 유체가 압력 1.2MPa, 관지름이 25mm인 오리피스 속을 20m/s 유속으로 흐를 때 유량은 몇 kg/h인가? 단 압력 1.2MPa에서 유체의 비체적은 0.15m3승/kg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오리피스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보면 오리피스라 하면 배관의 직경을 이렇게 좁혀주는 이 일종의 노즐이죠. 그래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으로 나누어서 조건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유속은 얼마인데 두 번째 유속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1번점, 2번점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리피스가 아니고 일반 배관의 유량 공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일반 배관의 유량 공식이 뭐냐? 우리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번 문제에서 조건이 오리피스 속을 20m/s 유속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럼 여기까지 이동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그 유속이 얼마입니까? 20m/s다라는 소리죠. 이 말은 초당 20m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속, 속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배관의 직경이 어떻게 되냐? 배관의 직경이 25mm입니다. 25mm. 자, 이때 배관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유량을 구해라 이 뜻이거든요. Q, 유량을 구하세요. 그럼 유량 구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거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뭐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전체 면적이 구해지는 거니까 유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가로는 나왔어. V라고. V라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로의 값은 나왔는데 세로는 쌤 직경 아닙니까? 아니죠. 직경 아니죠. 우린 뭘 봐야 됩니까? 요 전체 꽉 차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요 전체의 뭐예요? 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직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직경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요 가득 차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면적으로 봐야 돼요.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의 자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미터의 자승. 자, 그러면 결국은 Q라는 거는 A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V. 요 A 곱하기 V. 그게 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이 전체 여기까지 이동한 유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Q는 AV가 되는데 자, A가 미터의 자승이고요. V가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럼 유량의 단위는 미터 3승 퍼 세크가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정리했고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유량을 구해야 되는데 유량 Q는 몇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힌트로 비체적을 준 거예요. 비체적은 지금 0.15m 3승 퍼 킬로그램이니까 자, 구해내서 나중에 비체적을 가지고 환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보게 되면 요 면적이라는 거를 공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요거 뭐예요? 관이기 때문에 원의 면적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원의 면적으로 바꾸게 되면 자,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자, 요게 뭐예요? 원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곱하기 V가 됩니다. 그래서 원면적 구하는 공식 외워두셔야 돼요.
이 원면적 어떻게 나오냐? 자, 원면적은 한번 정리해 두세요. 필기해 두세요. 원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이 r이 뭡니까? r이 엄밀히 따지면 파이에 곱하기 2분의 d와 같잖아요. 얘는 반지름이니까. 그죠?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은 결국 지름 나누기 2랑 같은 거예요. 그게 반지름이니까 여기에다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파이 곱하기 4분의 d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 원 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둘레도 잘 나오죠. 원둘레. 자, 원둘레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2 파이 r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 r도 마찬가지 2분의 d랑 같은 거니까 2 파이 곱하기 2분의 d 하시면 이렇게 2 사라지죠? 그럼 뭐가 나와요? 파이 d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2 파이 r 또는 파이 d 하게 되면 원둘레, 파이 r 제곱 또는 4분의 파이 d 제곱 하게 되면은 원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풀다 보면은 요거 소문자 쓰기도 하고 대문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곡간부 길이 구할 때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 제가 뭐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원둘레 구해서 각도만큼 길이를 계산하는 게 요 공식이었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급히 쓰다 보면 4분의 파이 D 자승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경인지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반지름인지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단위를 먼저 보셔야 된다. 단위가 제일 중요하고 단위에서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공식은 요겁니다. 요걸로 풉니다. Q는 4분의 파이에 곱하기 D는 얼마입니까? 여기 지름 줬죠? 25mm인데 다 보면 어때요? 미터잖아요. 그래서 미터로 바꿉니다.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0.025의 제곱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곱하기 V가 20m/s입니다. 그럼 요거 20. 그럼 얘는 면적 미터에 자승 나올 거고 곱하기 m/s 했으니까 미터 3승/s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hour로 구해야 되죠. hour.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요 세크를 바꿔줘야 되죠. 자, m/s 요걸 바꿔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세크 올리고 hour 내리면 되죠. 자, 그러면 1시간은 3600초니까 세크 날라가고 hour가 들어갈 거예요. 즉 36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3600 하시면은 hour로 나올 겁니다. 미터 3승/hour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해내게 되면 35.342 나오고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터 3승/hour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0 곱해서 hour로 바꾼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계산 과정에서는 유량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변환해야 되죠. 단위 변환을 최적비에서 중량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35.342입니다. 요게 단위가 지금 미터 3승/hour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최종 단위가 kg/hour 나와야 되죠. 그럼 미터 3승 지워야 되니까 비최적은 미터 3승/kg이죠. 만약에 미터 3승/kg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미터가 6개 됩니다. 그럼 이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뒤집어 주면 되죠. 뒤집어서 미터 3승 내리고요. 킬로그램을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치도 마찬가지 0.1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게 뭐예요? 1분의 0.15니까 뒤집으면 0.1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위 환산되죠. 미터 3승 사라지고 킬로그램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 과정에서는 나누기 0.15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킬로그램 퍼 아워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235.613 나오고요. 세 번째에서 반올림을 탁 하게 되면 235.61에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요 뒤에 소수점 있잖아요. 뭐 235.61이 나올 수도 있고 62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60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 남기고 계산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 남기고 계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 남기고 계산하면 아마 6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냥 나누지 않고요. 이 제가 계산 과정을 동그라미 1번, 2번으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에서 0.15를 나누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62가 나올 겁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결국은 뭐예요?
계산 과정이 맞다면 이 답 역시도 답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전체 계산 과정을 보는 거니까 계산 과정이 맞다면 어차피 답으로 인정해 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여기 셋째 자리까지 남긴 거는 일부러 요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려고 여기서는 셋째 자리까지 남기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야 최종 답이 요 셋째 자리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반올림해서 구하려고 일부러 셋째 자리까지 남긴 거예요. 뭐 요거를 둘째 자리까지 남기고 푸셔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고 선생님들마다 약간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그 책들이 시판돼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마다 소수점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산 과정이 맞다면 그 채점관이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계산 과정 다 보고 답을 보기 때문에 어차피 답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어느 보일러의 동력이 15.2kW이고 연료 소비량이 2kg/h, 연료의 발열량이 41900kJ/kg일 때 이 보일러의 효율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정리합시다. 우선 동력이라 줬으니까 동력이라 쓰고 15.2kW네요.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 GF가 2kg/h가 되고 이 연료의 발열량 H가 41900kJ/kg이라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효율을 구해야 되니까 효율 2타는 GF에 발열량 줬으니까 H, 그리고 만약에 저희 발열량이면 HL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G에 H2-H-, 자 거기다가 우리 퍼센트로 구하려면 곱하기 100 이렇게 한 퍼센트로 나오죠. 자, 요 공식을 딱 쓰려고 보니까 GF는 있고 H는 있어요. 근데 G는 뭐예요? 우리 증기 발생량 또는 뭐 급수량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H2-는 증기의 엔탈피, 그 다음 H-는 급수의 엔탈피가 됩니다. 이러한 엔탈피라던가 증기 발생량, 급수량 이런 게 없죠.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위쪽에 있는 수식을 우리가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자, 잘 보세요. 15.2에다가 곱하기 3600 하면 뭐가 돼요? 요게 kJ/h가 됩니다. 킬로와트 사라지고 kJ/h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kJ/h면 1시간당 발생 열량이라고 해서 유효열 Q가 되는 겁니다. 유효열 Q.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타는 GF의 H 분의 유효열 Q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퍼센트 이렇게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킬로와트에 3600 곱하면 kJ/h 나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1킬로와트는 1kJ/s와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크의 아워 하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은 3600초니까 요거 지워주고 뭘로 바뀌어요? kJ/h로 바뀌는 겁니다. 즉 1킬로와트에다가 3600 곱하게 되면 kJ/h로 바뀌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kW는 1kJ/s와 같고요. 그 다음에 3600 뭡니까? kJ/h랑 같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1kW는 3600 kJ/h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 관계 정도는 한 번 정도 짚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15.2kW에다가 3600 곱하면 kJ/h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가 곱하기 3600 해가지고 kJ/h로 바꿔서 유효열로 쓰는 거죠. 유효열. 동력이 아니고 보일러의 유효열, 뭐 전격 출력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효열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효열 구하는 공식이 위에 G에 H2-H-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이거 뭡니까? kg/h에다가 엔탈피 차니까 kJ/kg 해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kJ/h라는 유효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상당 증발량으로 할 때 GE에 곱하기 539 아니죠. 539는 그 공학단이고요. 이제는 2257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39에다가 4.18 또는 4.2 곱하면 되죠. 왜? 1kcal는 4.18kJ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상당 증발량이니까 kg/h, 얘는 kJ/kg입니다. 그럼 지워지니까 kJ/h라는 유효 열량이 나오죠. 또 한 가지 공식이 있죠. G, C,
델타 T도 마찬가지 유효열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에다가 비열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의 켈빈 또는 도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델타 T는 켈빈.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켈빈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킬로 줄 퍼 아워라는 유효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공식들 다들 아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G 델타 H 공식이고요. 얘는 GR 잠열이죠. GR 잠열 구하는 공식. 그다음 GC 델타 T 현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유효열 있잖아요. G의 H2-H- 요 공식을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조건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 조건이 만약 온도차를 줬어. 그럼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상당 증발량을 줬어. 그럼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발생 증기량이랑 엔탈피를 줬어요. 그럼 요걸 넣어주시면 되고. 또는 유효열을 줬어요. 지금처럼 동력으로 주긴 했지만 킬로와트를 우리가 킬로 줄 퍼 아워로 바꾸면 유효열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열로 주면 Q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 관계를 알고 정리를 한 번 정도 해주셔야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결국은 단위 싸움입니다. 단위가 킬로 줄 퍼 아워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건 지워버리고 그대로 이제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탄은 GF가 2kg 곱하기 발열량 41900 분의 유효열 위에 15.2 곱하기 3600 이렇게 하면 되죠. 단위 환산 한번 해드리면 밑에 킬로그램 퍼 아워고요. 얘는 킬로 줄 퍼 킬로그램이고요. 위에 거는 킬로 줄 퍼 아워잖아요. 그러면은 킬로그램 사라지고 킬로줄 사라지고 아워 사라지니까 효율은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단위 환산 과정은 굳이 적어 주실 필요가 없고요. 이 상태로 값을 구해보면은 65.298이 나오는데 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올림 하게 되면 65.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 요거 적어 주시고요. 답란에다가 퍼센트 요거 단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동간의 접합 방법과 관련된 설명 중 갈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기계의 점검, 보수 또는 관을 분해할 경우를 대비한 접합 방법은 가 접합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플레어 접합이죠. 플레어 접합 또는 뭐 플레어 이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뭐였냐면 동간의 끝을 이렇게 나팔 형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플레어 너트에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요 반대측에 플레어 볼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플레어 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동간을 성형을 해가지고 플레어 너트와 플레어 볼트의 사이에 넣어서 요걸 조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어 너트가 볼트에 꽉 조여가면서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요 표면과 요 부분이 밀착되겠죠. 거기서 꽉 조이면 어떻게 되냐? 압축되기 때문에 요 플레어 이음을 다른 말로 압축이음이라고도 불러요. 압축이음. 그리고 플레어라는 요 용어 자체가 나팔 모양 또는 이제 나팔의 형상을 가진 물건을 나타내는 게 플레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플레어 이음 또는 압축 이음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볼트너트로 쬐이고 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을 분해할 경우 또는 보수 점검할 때 쓰는 접합 방법, 동간에 있어서는 플레어 접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은 나 현상을 이용하여 돼 있는데, 자, 나번 같은 경우에는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관. 그래서 이 모세관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담아요. 여기다가 얇은 배관을 탁 꽂아요. 아니면 얇은 비커 이런 걸 꽂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물이 쭉 빨려 올라옵니다. 얇은 배관이면. 그 왜 그러냐?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드리면, 자, 요 비커 또는 배관을 좀 크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이제 크게 그려야 여러분들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 꽂아놔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얇은 배관이면 어떻게 되냐? 요 내부 표면 있죠? 내부 표면. 요 내부 표면은 거치기가 좀 있잖아요. 거치기가 좀 있다 보니까 물이 여기에 흡착되어서 이렇게 빨려 올라옵니다. 살짝. 자, 그 후에 물이라는 거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표면 장력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이 이 공기 또는 산소와 접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최소화시키는 현상이 물이 분자가 동그랗게 생긴 게 이때 산소와 접하는 면적이 가장 적다 그래요. 그 말인즉슨 물이라는 것은 또는 액이라는 것은 요 표면을 동그랗게 말아내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처음에는 흡착되어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물이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겁니다. 볼록하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볼록하게 부풀어 올랐으니까 요 표면에 흡착력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오목하게 올라가다가 또다시 부풀어 올랐다가 또다시 오목해졌다가 자,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이 쭉 빨려 올라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얇은 배관에서 생기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 동관을 하나는 확관을 하고요. 여기에다 동관을 탁 끼워가지고 용접을 하죠. 그럼 요 양쪽에 얇은 틈이 생깁니다. 아주 좁은 틈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용접봉을 딱 갖다 대고는 불을 촥 이렇게 가열을 해요. 토치 가지고 딱 가열을 합니다. 그럼 용접봉이 액이 되어서 딱 들어갈 때 모세관 현상 때문에 안쪽으로 싹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싹 스며 들어가요. 안 그러면 이 표면밖에 용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안쪽으로 쫙 스며 들어가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 현상이 모세관 현상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연납 용접과 경납 용접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 용접 강도가 큰 것은 강도가 큰 건 경납입니다. 다 경납. 경납 용접이며 경납 용접의 용접재는 라 또는 마가 사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용접재라는 말도 있고요. 용접재. 그리고 용재라는 말도 있어요. 용재. 요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용접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용접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 재료. 그래서 경납댐의 재료, 그럼 용접봉의 재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접재라고 나온다면 요거는 인동납이나 은납이 됩니다. 용접봉의 재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재라는 것은 용접을 도와주기 위한 재료인데 이 용재는 주로 보면 붕사라든가 붕산을 쓰게 됩니다. 붕산. 그래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동관끼리는 그런 현상이 잘 없는데 예를 들어 강관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동관을 딱 연결해서 여기에 용접을 해요. 그럼 얘는 동이고 얘는 강이야. 그러면 이 종 용접이잖아요. 종류가 다른. 자, 이때는 요 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화피막이 생겨요. 산화피막. 그래서 요 틈에 산화피막이 생긴다라는 말은 자, 똑같은 배관으로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산화피막이 우리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막이 생겨요. 막이 생겨. 그럼 용접봉이 스며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붕사 또는 붕산을 써서 요 산화피막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거를 해주고 나서 용접봉을 넣어야지만 이게 쫙 스며 들어가겠죠. 마찬가지 여기에다 붕사를 쓰는 이유가 산화피막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용접재라고 물어봤죠. 용접재. 용접재냐, 용재냐,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라고 했을 때 얘들은 인동납이나 은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일러 열정산 시 이별에 해당하는 항목 3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보일러에 있어서 이별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출혈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보일러가 이렇게 탁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 노통을 설치해 가지고 버너를 이용해서 가열을 시킵니다. 자, 이때 가열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죠. 그럼 연료를 태워서 열을 넣어주는 거니까 연료에 의한 발열량 또는 현열량은 이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일러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연소하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는 즉 버려지는 배기가스는 뭐예요? 보일러 입장에서 나가버리니까 요거는 출혈로 본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물을 촥 끓여가지고 뭐를 발생시킵니까? 전기를 딱 발생을 시키는데 이 전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주죠.
자, 근데 증기 또한 뭐예요? 보일러 입장에서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출혈로 봅니다. 다만 증기 같은 경우는 실제 방열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긴 하지만 유효 출혈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별 출혈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앞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별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어떻게 외우냐? 연료, 공기, 물, 증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총 5가지 항목인데 쌤 4가지인데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연료에서 2가지 항목이 나와요. 연료의 발열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의 현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1kg당 발생시킬 수 있는 열량, 발열량이고요. 연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현열량이 있겠죠. 그래서 연료의 발열량, 연료의 현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를 썼을 때 그 공기가 열을 머금고 있겠죠. 그리고 연소용 공기로 사용이 된다면 노내로 들어올 테니까 공기 예열기를 쓰면은 따뜻한 공기, 뭐예요? 공기의 현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물은 뭐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물은 절탕기를 쓸 때입니다. 그래서 절탕기를 쓰게 되면 물을 데워서 넣잖아요. 예열해서 넣기 때문에 따뜻해진 물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가진 현열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는 급수의 현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 예열기 썼을 때, 절탕기 썼을 때 둘 다 폐열 회수 장치죠. 자, 그다음에 증기는 뭐냐면은 요거는 논의 분입 증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논의 분입 증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료 중에 벙커 CU라는 연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주 찐득찐득해요. 그렇다 보니까 쉽게 무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화를 돕기 위해서 논에다가 증기를 분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따뜻해지면서 어느 정도 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논의 분입 증기이기 때문에 어때요? 증기도 열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논의 분입 증기의 요거는 이별입니다. 그래서 증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열도 존재하고 잡열도 같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현열, 잡열 이렇게 골라 쓴다기보다는 그냥 논의 분입 증기의 이별 또는 논의 분입 증기의 뭐 열량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할 때는 그냥 이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왔죠. 뭐예요? 연료의 발열량, 그리고 연료의 현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현열, 그 다음 급수의 현열, 논의 분입 증기의 이별이 뭐예요? 이별 항목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출혈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출혈입니다. 출혈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별은 넣어주는 열이고 출혈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외웁니까? 자, 이렇게 외우세요. 불, 발, 방, 배, 미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열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 증기 보유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사 손실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쓰면은 요거는 노벽 방사 손실이에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손실열 또는 요거는 이제 배기가스 보유열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미연소 분에 의한 손실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열이라는 것은 연료가 다 들어갔는데 이 중에 100% 다 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불완전 연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댕이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검댕이란 건 뭐예요? 원래 연소했으면 열량일 건데 연소를 못했으니까 불완전 연소했으니까 이 빠져나가는 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연소했으면 열량이 되지만 불완전 연소했기 때문에 열량이 되지 못하고 빠져나가니 요거는 빠져나가는 손실열 출혈로 보는 거고, 그 다음 발생증기 보유율 앞에서 얘기했듯이 증기를 발생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방열기라던가 아니면 방열관, 우리 온돌방이죠. 온돌방에 엑셀관처럼 이렇게 방열관이 매설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어져서 난방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증기 보유열은 출혈 중에서도 유일한 유효열입니다. 유효열. 그래서 발생증기 보유열은 유효 출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벽 방사 손실. 자, 노벽 방사 손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분식 보일러 있죠. 외분식 보일러 버너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때 여기서 연소를 하면 이 연관 보일러가 가장 대표적인 외분식 보일러입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갈 테니까
그럼 이 외분식 같은 경우는 연소실이 밖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이 바깥으로 열량이 빠져나갑니다. 요게 뭐예요? 방사손실이죠. 그래서 노벽 방사손실 또는 이제 배관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방사손실로 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보일러를 기준으로 이별 출혈을 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노벽 방사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배기가스 손실열 또는 배기가스 보유열인데 이건 뭐예요? 연소하고서 다 빠져나가는 거 이게 전부 배기가스 손실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기가스 손실열의 그 비율이 손실열 중에서 가장 어때요?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크다. 연소하고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 비율이 가장 큰 거고 그 외에 뭐 잣가스나 기타 해분 이런 것들도 합쳐서 빠져나가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배기가스 손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량 손실 비율이 가장 크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연소분에 의한 손실열. 이것도 완전 연소해서 미연소분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열량으로 바뀌었을 텐데 미연소분은 연소되지 못한 성분이니까 열량이 되지 못하고 빠져나갔죠. 그럼 이것도 이제 손실열로 볼 수 있다. 빠져나가는 출혈, 손실열로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불완전 연소랑 미연소분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연소분은 타지 못한 거고 불완전 연소는 타긴 탄데 제대로 못 탔으니까 어찌 보면 비슷한 애들인데 그 의미는 좀 다른 거죠. 방금 설명드렸어요. 미연소분은 타지 못한 연료고 불완전 연소분은 타긴 탔는데 제대로 못 탔어. 그래서 검댕이가 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별 출혈 항목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어떻게? 이별은 연료, 공기, 물, 증기로 기억하시고 연료의 발열량, 연료의 현열량, 그 다음 공기의 현열, 급수의 현열, 논의 분입, 증기의 이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출혈은 불발, 방배미, 불완전 연소 손실, 발생증기 보유열, 유효열입니다. 그 다음에 노벽 방사 손실, 배기가스 손실열 가장 크고요. 미연소분에 의한 손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요 중에서 이별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